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 시내 남쪽엔 사비시대에 화려했던 백제의 모습을 말해주듯 연못이 하나 복원돼 있다. 지난 95년 그곳에서 대규모의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고 조심스레 땅을 파내려갔다. 그런데 발굴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진흙 속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유물이 하나 발견됐다. (35cm) 길이의 작고 낡은 나무 막대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작은 역사 기록이었다. 나무 막대기엔 백제인이 직접 써내려간 글이 있었다. 글자 수를 세어보니 모두 31자. 이제 이 31자의 글을 통해 1400여 년 전 백제를 만나게 된다. 기록은 이 땅의 역사를 밝혀주는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대 국가 시절 우리 역사 기록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백제가 그렇습니다. 신라에 의해 멸망한 나라. 그래서인지 유난히 삼국사기에도 그 기록이 짧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 이 백제의 옛 수도였던 사비성, 그러니까 지금의 부여에서 아주 귀중한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나무 막대기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흔한 그런 나무 막대기로만 보이는데 이 나무 막대기가 진흙 속에서 발견이 되자 많은 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 막대기에는 1400여 년 전 백제인들이 직접 쓴 글씨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이가 흔치 않던 시절에 종이 대신 쓰여졌던 목간이었습니다. 자, 이 목간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좀 흐릿한 부분이 많아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 둘, 셋, 대충 이쪽 면에는 5글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략 31글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록에 비해서 이 기록이 보잘것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목간은 백제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목간에 쓰여 있는 글씨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간이 보관돼 있는 곳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목간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별한 장소에 보관돼 있었다. 비록 흐릿한 상태였지만 분명 붓으로 써내려간 글씨였다. 그러나 육안으론 전혀 확인이 불가능했다. 특히 목간의 아랫부분은 먹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글씨의 윤곽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제작진은 적외선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적외선을 이용하면 육안으론 잘 보이지 않는 먹선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적외선을 목간에 쏘이자 화면에 글씨의 윤곽이 잡혔다. 목간엔 어떤 글자들이 쓰여 있을까?
촬영된 글자를 확대해서 뽑았다. (1400년) 전 백제인이 써놓은 글씨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종이에 나타난 글 중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쉬운 한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워낙 흘려 쓴 글씨여서 전체를 정확히 읽어낼 수는 없었다. 보다 정확한 판독을 위해 목간 연구가인 이용현 씨를 찾았다. 목간은 다음과 같이 판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부, 후항, 사달, 사, 그다음에 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도 쓰이고 있는 한자였다. 그런데 특이한 글자가 하나 보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부자인데요. 부자는 통상 쓰는 부자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백제의 하나의 특징적인 서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같은 이 글자는 목간 외의 여러 백제 유물에서도 보이는 글자로 현재 쓰이고 있는 부서 부자의 약자로 보고 있다. 글자의 그 가타카나의 마자의 형태로 8세기 이후에 넘어갑니다. 글씨는 양쪽 면에 쓰여 있었다. 먼저 글씨가 적은 한쪽 면을 보면 서정부이, 그리고 또 한쪽 면엔 서부후항 사달사사정으로 시작되는 31자가 쓰여 있다. 목간 아랫부분의 넉자를 제외하고 모든 글자가 확인됐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문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2차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1차 자료는 바로 그 시대를 살던 그 사람들이 썼던 자료들인데 그것이 바로 금성문 같은 것이죠. 목과는 바로 그런 그 1차 자료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의미심장하죠.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시의 서체 그 자체까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마치 당시를 살던 사람과 지금 오늘날 우리들과의 그 대화를 가능케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마침내 목간의 글씨가 읽혀졌다. 1400년 전 백제인이 쓴 백제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1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나무판에 써놓은 글씨가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니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이 글씨가 많이 남아있는 면의 첫 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의 첫 귀절은 서부후항.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서쪽 부의 뒤에 항인데 여기서의 이 항자는 거리나 골목을 뜻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골목을 표시할 때 이 항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후항이라는 이 말의 의미로만 볼 때는 일종의 이 주소지인 듯한데 그렇다면 이 서부후항이란 귀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비시대 도시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여 시내에 자리한 조선시대 향교. 이 향교 건물엔 가지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는 주춧돌이 눈길을 끈다. 건물을 세울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백제의 주춧돌들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 지역엔 유난히 많은 백제의 석재들이 남아있는데 그중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돌이 발견되기도 했다. 돌의 평평한 면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바로 전부라고 돼 있다. 또 다른 돌에서도 글씨가 발견됐다. 상부, 전부, 천자 차이. 전부와 상부가 구분되는 지점을 표시하는 표지석이다.
부여 전역에서 출토되는 기와에서도 사비성의 모습을 짐작하는 지명들이 나타난다. 이렇듯 현재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 전부, 후부, 상부, 하부, 중부 모두 5부의 이름이 확인된다. 유물에서 밝혀진 사비성의 행정구역명은 기록에서 또 한 번 확인된다. 사비성엔 상부, 전부, 중부, 하부, 후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간에 쓰여있던 서부는 어디인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란 이름이 보인다. 동서남북 중하고 그다음에 상하, 전후, 중은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중국 측 기록에서는 동서는 상하로 그리고 남북은 전후로 표시한 것들이 백제 관련 기록만이 아니라 다른 기록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와 상부, 하부, 전부, 후부, 중부는 함께 쓰이던 이름이다. 사비시대 부여는 이렇게 방위별로 5등분이 돼 있었는데 상부는 동부, 하부는 서부, 전부는 남부, 후부는 북부, 그리고 중앙에 중부가 있었다. 그렇다면 목간에 쓰여있던 서부 후항의 후항은 어디인가? 중국 기록인 수서에 의하면 각 부 안에 5항이 있다고 적고 있다. 즉 서부 후항은 서부 내의 한 지역으로 서부에도 방위별로 동쪽엔 상항, 서쪽엔 하항, 남쪽엔 전항, 북쪽엔 후항, 중앙에 중항이 있었던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은 이렇듯 5부 5항으로 세세하게 도시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도시 공간은 어떻게 나누었을까? 부여 시내 북쪽에 위치한 관북리. 이곳에 저희가 하나의 이 단서가 있다. 지점에서 남북으로 통과하는 약 폭이 8.9m 가량 되는 아주 넓은 도로를 발굴 조사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발굴 당시 이곳에선 폭 8.9m에 달하는 넓은 남북 도로가 발견됐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도로 양쪽으로 나무로 만든 배수로의 흔적이 남았는데 그중 일부 구간이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돌로 만든 배수로의 너비는 74cm, 길이는 3.9m. 당시 도로 양쪽의 배수로를 재현해보면 이런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구간의 배수로만 돌로 만들었을까? 해답은 또 다른 도로에 있었다. 동서도로가 직각으로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나무보단 단단한 돌로 배수로를 만든 것이었다. 이 일대가 그 도로 유적이 나왔다는 또 다른 도로 나왔다는 데가 어디쯤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지형으로 볼 때 저기 서 있는 저 나무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곳은 저 그런데 지형에 이곳에서는 발견된 남북대로 또 하나의 도로 유적이 10m 발굴됐다. 떨어진 지점입니다. 남북도로에서 동쪽으로 93m 떨어진 지점에 남북 방향의 도로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사비시대의 이 일대의 도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또다시 동쪽으로 남북도로가 나 있다.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해 하나의 네모난 구획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그 백제시대 때 일정한 그 도시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발굴된 그 근거들을 가지고 당시 백제 사비시대 당시에 사비 도성의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여기서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웅덩이처럼 생긴 웅덩이유고 그리고 이쪽 그 그렇다면 부여 시내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도로 유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부여 국남지에선 발굴조사 설명회가 있었다. 도로 유적이 발견된 관북리가 부여 중심지라면 이곳은
부여 남쪽 변두리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도 백제시대 유물들이 대거 발견됐다. 결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목기도 있었고 뻘에 뒤엉킨 채 출토된 집신도 있었다. 집신은 고대 유물로는 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날 삼명회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요즘처럼 지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에 사는 부들이란 식물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날 발굴 유적에서 가장 주목을 끈 건 도로 유적이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 있는 그런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재본 결과 한 120에서 130 그 정도 지금 폭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일부 이런 마차 자국 같은 것들이 가다가 끊기고 그런 게 확인되는데, 바닥엔 수레바퀴 자국으로 보이는 굵은 선이 선명하게 파여 있었다. 수많은 수레바퀴들이 지나간 듯 도로엔 굵은 선자국들이 촘촘히 나 있었다. 재미있는 건 사람의 발자국도 보였다. 이곳은 분명 백제 사람들과 수레바퀴가 오가던 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어떤 도로였을까? 도로 유적이 발굴된 지층을 분석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요 회청색 층이라고 하는 이 맨 마지막 층인데, 아마 이 층이 처음에 부여 시대 원래의 땅, 그러니까 습지가 조성되기 이전 그때의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제 사람들이 가설한 8m 폭의 동서도로. 그 땅은 원래 사람이 전혀 살지 않던 늪지대였다. 그 토종에서 보시다시피 이 도로 구조의 아래쪽은 전혀 인위적인 흔적이 없는 늪지 퇴적 그대로입니다. 그런다 이 늪지 퇴적은 늪지 상태로 그대로 도시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의 배수 시설이 가장 시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수 시설과 관련해서 최초의 가설도로, 즉 이 전체의 공간을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러한 기반 공사가 이루어질 당시에 만들어진 가설도로 같습니다. 이렇게 사비시대 백제 사람들은 부여신의 변두리에 자리한 늪지대까지 도로를 만들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도로도 관북리 일대의 도로처럼 동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도로를 만들 때 얼마나 정밀하게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을 재했을까? 이는 백제의 도시계획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부여 땅 위에 남은 유일한 유적이자 백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림사지 3층 석탑을 찾았다. 이 3층 석탑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해 본다면 백제 사람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동서남북 방향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탑의 양 끝선을 재 탑이 바라보는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그 위치에 소형의 위성 수신기를 설치했다. 위성을 통해 지금 탑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정확히 어디인지 정보를 받는 것이다. 과연 탑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위성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기다렸다. 30분 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탑의 방향은 357도 32분. 북쪽 방향에서 불과 2.5도 틀어져 있었다. 정림사지 석탑이
진북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틀어져서 놓였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GPS 위성을 이용해서 그 틀어진 각도를 재봤습니다. 그 재본 결과 한 2.5도 정도가 진북 방향에 대해서 서쪽으로 틀어져서 석탑이 앉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틀어진 각도는 불과 2.5도. 이는 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오차다. 당시 백제 사람들은 북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당시 백제 사람들은 북쪽을 어떻게 찾았을까? 흔히 북쪽을 찾을 때 기준으로 삼는 비열은 북극성이다. 과연 당시에도 그랬을까? 삼국시대 부여가 사비성을 만들던 그 당시의 이 북쪽 하늘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2001년이 아니고 당시인 500년 경으로 이렇게 500년 경으로 바꾸어서 그 당시의 하늘을 한번 재현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중심에 있었던 북극성이 변두리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북극성이 결코 밤하늘의 북쪽을 찾는데 당시에는 이용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북쪽을 찾았을까? 밤하늘의 비열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어느 한 비열이 다다른 동쪽 끝과 서쪽 끝 지점을 확인한 뒤 중간 지점을 찾으면 그것이 북쪽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 북쪽을 찾았을 것이다. 당시 백제는 일관부라고 해서 지금의 국립천문대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늘의 북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결국 사비성을 만드는데 정확한 방향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제인들은 정림사지 3층 석탑이 북쪽을 바라보도록 세웠다. 그렇다면 도로를 만들 때도 정확히 방위를 재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부여를 이제 경영을 하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전 시가지를 놓고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통일된 각도가 나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는 부여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도시였다. 사비시대 도성안의 도로들은 정확히 남북과 동서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됐다. 그렇다면 도시 내의 각 구획은 이렇게 정확히 네모 모양을 갖게 된다. 지금의 신도시처럼 바둑판 모양의 도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흔히 바둑판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1400여 년 전 백제는 철저한 계획하에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사비성은 지금의 신도시들처럼 아주 잘 정비된 계획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비성의 이 전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비성은 그 시대 다른 도성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여시 동쪽 외곽에 위치한 야산. 이곳엔 백제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성의 흔적이다. 성 안쪽은 돌로 쌓고 그 뒤쪽은 흙으로 쌓아올린 기법으로 다양한 재질의 흙을 번갈아가며 쌓은 뒤 성 바깥쪽으로 돌을 한 겹 더 쌓아올려 2중 3중으로 보완 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이 외부의 석축부는 일정한 경사를 유지함과 동시에 내부의 토축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성벽 축조 기술은
비로소 사비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백제시대의 성벽을 조사해 보면은 백제 나름의 독특한 그러한 공법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은 산의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다. 그러나 산이 끝나는 지점, 성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평지이자 습지대인 이곳엔 성이 없었을까? 발굴 결과 이곳에서도 성의 흔적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구조가 독특했다. 약 50cm 간격으로 말뚝이 박혀 있었는데 성의 안쪽과 바깥쪽에 양쪽으로 말뚝이 나타났다. 성을 쌓은 흙에도 특이한 부분이 나타났다. 흙 위에 전체적으로 나뭇가지를 깔아 나뭇가지 층을 만든 것이다. 성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런 모습이다. 흙과 나뭇가지를 번갈아 쌓아올려 성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성 양쪽에 일렬로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흙 사이에 나뭇가지를 깐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서울에 위치한 풍납토성을 찾았다. 백제의 수도가 한성이던 시절에 쌓아올린 토성이다. 저쪽에까지 한 10m 정도 구간을 절개를 했었어요. 성,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해서 한 성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전체를 완전히 관통을 시키는 그런 절개 조사를 했었는데 1년 전 풍납토성에 대한 대규모의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성을 파내려가자 신비한 구조가 드러났다. 성의 바닥은 뻘로 구성돼 있었으며 그 위엔 판축 기법으로 흙을 쌓아 올렸는데 이곳에서도 흙 사이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발견됐다. 발굴 결과 밝혀진 풍납토성의 전체 구조는 이런 모습이었다. 토성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덧대어 나갔는데 이때 다양한 재질의 흙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그런데 성의 가장 안쪽 면은 외부의 토층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뻘과 나뭇잎을 10여 차례 정도 교대로 쌓은 뒤 그 위에 모래를 올리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리고 그 안쪽과 위에 돌을 쌓아 올린 뒤 마지막으로 흙을 쌓아 올렸다. 여기에서 뻘흙에 나뭇잎을 섞으면 흙과 흙 사이에 마찰력이 생겨 흙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 축조 기술의 견고함은 최근 풍납토성을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원래 있던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쌓았던 토성면인데 저희가 대묻은 데는 한 20-30cm 이상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침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토성 자체가 판축으로 이루어진 그 상태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발굴 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1년 반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저 흙만 쌓아 올리면 이렇게 성은 금세 무너져 내린다. 풍납토성의 원래 높이는 지금의 2배가량 됐다고 한다. 이 거대한 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수천 년 세월을 견딘 비밀은 나뭇잎을 이용할 줄 알았던 백제 특유의 토성 축조 기술에 있다. 이런 공법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일본의 구주 지방이라든가 오사카 지방까지도 확인되는 공법인데 그러한 공법을 제일 먼저 채용했던 것이 역시 그 풍납토성의 한성백제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조상들의 그런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독특한 공법을 그대로 계승해서 역시 부여 도성에도 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풍납토성을 쌓았던 백제의 기술이 사비시대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부여 사비성의 토성엔 풍납토성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 바로 성의 양쪽으로 박은 말뚝이다. 말뚝의 용도는 무엇일까? 현대 공사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곳은 29번 국도 확포장 공사 현장. 원래 뻘층이었던 이곳에서도 사비성과 비슷한 공법이 이용되고 있었다. 땅을 파서 박은 것은 모래기둥이다. 사비시대에 성냥 쪽으로 말뚝을 박듯이 망사주머니에 모래를 가득 담은 모래기둥을 곳곳에 박고 있었다. 이 지역은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뻘층입니다. 깊이가 약 12m로 연약지반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래기둥을 박아서 물을 빼줌으로써 안밀치마, 즉 물을 빼줌으로써 집안의 흙을 단단하게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연약한 뻘층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공법은 촘촘히 박은 모래기둥 위에 고강도 매트를 까는 것으로 끝이 난다. 모래기둥과 고강도 매트가 어떻게 연약한 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 뻘과 같은 습지대인 경우에 땅 위에 그냥 도로나 건물을 쌓아올리면 땅이 양옆으로 꺼져 내리는 치마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도로가 무너져 내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땅에 모래기둥을 박고 고강도 매트를 깔아준 뒤 그 위에 도로를 올리면 오히려 도로가 땅을 누르는 압력을 이용해 뻘 속의 물이 모래기둥을 타고 올라가 매트 아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백제 토성도 마찬가지 원리다. 습지대의 물이 말뚝을 타고 올라가 나뭇잎층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1400여 년 전 백제는 뛰어난 습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